안녕하세요. 잔디 원티드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마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MZ세대와 함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혹은 MZ세대를 채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가지신 대표님들이나 HR 담당자분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웨비나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세 분의 연사분들을 모시고 발표를 듣고 이어서 패널 토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실사례 혹은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점도 꼭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분을 모시고 세 분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업툴 잔디를 서비스하는 토스랩에서 HR팀을 맡고 있는 에이미 허윤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협업툴을 만드는 팀에서 MZ세대가 같이 일하고 협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좀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본론에 앞서서 제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만한 팀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본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잔디는요, 가장 쉬운 협업 공간이라는 대표 소개 문구가 말하듯이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협업을 좀 쉽고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이 서비스를 런칭은 2015년에 했는데요. 런칭한 이후에 지금 8년 차를 맞이하는 지금까지 꽤 괄목할 만한 숫자들을 기록하면서 사용자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잔디라는 협업 툴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잘, 더 쉽게 협업을 해가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HR 업무를 맡고 있고요. 우리 팀에 조인한 지는 6년 정도가 됐는데 제 HR 업무 경력을 쌓은 지는 한 12년 차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중견기업에서 HR 업무를 담당하다가 스타트업 씬으로 눈을 돌려 지금 토스랩에 합류한 지 6년이 된 HR로서 오늘 협업 툴을 만드는 팀이 일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팀의 멤버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제일 최근에 찍은 저희 팀의 사진이에요. 오늘 주제에 맞게 좀 연령 구성까지도 좀 넣어봤어요. 현재 우리 팀 멤버분들의 연령을 굳이 나눠보니까 35세 미만, 그러니까 즉 MZ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대 구성들이 이렇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즉 여기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소개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보면 잘 나가는 협업 툴을 만드는 팀에서 MZ세대, 전체 멤버 구성의 절반이 넘는 MZ세대들과 함께 협업하는 실제 사례들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디팀에서 MZ세대가 협업하는 방법 중에 직접 MZ세대분들이 꼽아주신 나는 우리 팀에 이렇게 일하는 문화가 좋다라고 꼽아주셨던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규칙과 자율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상반되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 팀이 지향하는 이 키워드는 최소한의 규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조직 문화를 좀 지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팀은, 토스랩, 잔디팀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였어요. 근데 이게 마치 인사팀의 일방적인 고민이라거나 경영진의 일반적인 고민이면 이걸 함께 실천해 나갈 멤버분들이 공감대를 좀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봤어요. 우리 팀이 이렇게 일하는 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봤고 전사 멤버들을 대상으로 끝장 토론을 했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지지를 받은 의견들을 모아서 9가지의 잔디가 잘 자라는 법이라는 문장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시작, 중간, 끝을 항상 공유한다. 이렇게 업무를 할 때 이야기도 있지만 존중은 내 언행의 결과물이다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회사 생활 속에서 멤버들과 함께 협업하기에 필요한 약속들을 9가지를 정했죠. 그리고 이건 신규 멤버부터 기존의 모든 멤버분들까지, 심지어 경영진, 저희 대표님까지도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하는 약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저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걸 최소한의 규칙으로 삼고 그 외의 사항들은 각자 자율에 맡기는 그런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같은 문맥에서 이런 질문도 던졌었어요. 우리는 이런 멤버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토스랩 인재상의 키워드들을 도출하는 방법 역시 전사 토론을 거쳐서 또 전사 투표를 거쳐서 우리가 지향하는 공통적인 키워드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채용부터 우리는 이런 멤버와 함께하고 싶으니 이런 기준에 걸맞는 분들을 모시겠다. 채용부터 그리고 정기적인 리워드를 가지는데요. 인재상과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잔잘법을 가장 잘 지켜주시는 우리 멤버분들을 멤버가 직접 선정해서 수상하는 이런 리워드들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인 즉슨 모든 멤버분들이 같은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을 지키는 전제 하에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조직 문화를 우리 MZ세대들도 우리 팀이 이렇게 일하는 문화라서 좋다라고 꼽아주셨다는 점을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잔디팀의 MZ세대가 협업하는 방법, 정보의 공유인데요. 다양한 정보 그리고 넓은 공유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공유 드려 볼게요. 정보의 공유가 중요한 건 사실 인사 담당자, 경영진이라고 하면 모두 다 공감하실 텐데요. 주인의식, 책임감, 이런 키워드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그 해당 업무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정보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다 공유하는 게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디에서는 실제로 제 잔디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대화방 목록이 있어요. 저희는 토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가장 단편적으로 주제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공유되어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하나의 목록을 좀 크게 키워봤습니다. 저희의 톡투 땡땡이라는 토픽들인데요. 대화방들인데 톡투 BX부터 톡투 HR 그리고 톡투 마케팅 등등 해당 직무의 담당자는 물론이고 해당 직무의 정보들이 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 생각하는 모든 멤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는 대화방이에요. 그래서 내 직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의견 교류가 가능하고 정보 습득이 가능한 이런 토픽들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모든 멤버들이 다양한 정보를 아주 쉽게 공유받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MZ세대, 특히나 외부의 정보들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자극을 받는 세대들에게는 외부의 다양한 서비스들과의 연동을 통해서 잔디 안에서 직접 뉴스를 받아본다거나 아니면 캘린더에 등록되어 있는 내 동료 멤버의 휴가 일정, 업무 부재 일정들을 공유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된 정보들도 빠르게 캐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유 문화가 또 잔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요. 검색도 또 저희에게 큰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정보의 공유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며칠 전 혹은 길게는 몇 년 전에 나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정보를 다다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필터 기능을 써서 캐캐 묵은 이전 히스토리까지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반복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예전에 작업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서 어딨지? 모르니까 내가 다시 작업하자. 이런 비효율이 저희 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잔디라는 협업 툴을 통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온라인에서만 마치 업무를 하는 것 같지만 저희 팀이 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하나가 대면 미팅이에요. 정말 중요한 주제는 전사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가져서 사업이라든가 기술 개발 그리고 경영 인사적인 측면의 모든 이슈들을 멤버 모두에게 공유하는 전사 회의체의 문화도 꽤 중요하게 그리고 꽤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 잔디 브리핑, 가드닝 데이라는 내부적인 주제에 걸맞는 전사 회의체를 통해서 오프라인 공유의 문화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같이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잔디팀의 MZ세대가 협업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즉각적인 피드백과 빠른 실행인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명확한 규칙이 있고 그 안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A부터 Z까지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한들 해당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경영진 혹은 팀 헤드의 의사결정이 없이 바로 실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실행을 하는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 업무를 협업하고 있는 대상자들과의 업무 협의, 그리고 의사결정, 그리고 그 안에서의 피드백, 그리고 수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빠르게 진행되어야지 속도감이
높여질 수 있겠죠. 잔디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사례로 공유드려 볼게요. 실행 속도를 높여야 된다, 저희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불필요한 대면 미팅 그리고 형식적인 문서 작성 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잔디팀의 좀 사례를 공유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업무하고 있는 잔디의 한 장면인데요. 대표님께 어떤 문서를 공유하고 이거에 대한 수정 의견 그리고 컨펌을 받고자 해요. 그러면 그냥 잔디에서 대표님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그 대면 미팅의 장면이라고 치면 이 회의를 주최하게 된 발의의 내용들을 막 댓글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걸 검토하시는 대상자는 여기에 피드백 수정 사항을 코멘트로 남겨주신다거나 오케이 확인했습니다의 댓글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승인 절차 없이 결제 라인 없이 업무의 협의 그리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팀에서 최근에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리워드들의 수상자 표식의 디자인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멤버분들이 메시지 자체에 가안을 잡고 있는 디자인 시안을 첨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회의 없이 대면 미팅 없이 이 메시지 상에서 이런 디자인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구나. 그럼 추가적인 의견이 있고 코멘트가 있으면 의견을 또 덧붙일 수 있죠. 그로부터 여기 시간이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의견이 오고 간 다음 한 6시간 후에 디자인팀과의 협업을 거친 최종 시안을 또 댓글의 파일 첨부를 통해서 바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논의를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것 잔디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다고 해도 내 업무에 컨펌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 업무 대상자가 혹시 메시지를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멘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특정 대상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온 예시를 보시면 제가 초록색 글씨로 볼드화 되어 있는 게 멘션 기능을 사용한 이제 이름 소환인데요. 여기 폴이라고 되어 계신 분이 저희 팀의 CTO예요. 네, 기술 총괄 이사님을 제가 소환했죠. 숙제 제출하세요. HR팀에 숙제가 있습니다. 라고 소환을 하자 헙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실제로 바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업의 속도를 높이는 업무 담당자의 직접적인 소통도 잔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피드백을 하다 보면 지나간 메시지에서 내 업무가 언급될 수도 있죠. 이럴 때도 메시지 중에 언급한 할 일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서 할 일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직접 업무 타이틀을 생성하기도 하고 여러 담당자들에게 진척 상황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해서 역할 분담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논의가 되더라도 누락 없이 내 할 일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가지 키워드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협업툴 만드는 잔디팀에서 속한 MZ세대들이 직접 꼽았어요. 나는 우리 팀이 이렇게 협업하는 방법이 좋더라. 명확한 규칙이 있고 그 외에는 최대한의 자율이 보장된다라는 조직 문화, 그리고 다양한 정보가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 넓고 잦은 공유가 가능한 조직 문화, 그리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조직 문화, 이렇게 3가지를 꼽아 주셨는데요. 제가 특정 MZ세대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저희 팀의 MZ세대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생각한 건 이게 특정 세대만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팀, 우리 조직, 우리 구성원들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가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서도 이 고민을 통해 우리 조직이 조금 더 스마트한 일하는 방법,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들을 고민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잔디팀의 허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티드랩 HR 부문 이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요즘 시대, 요즘 세대의 채용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티드랩은 요즘 시대, 요즘 세대의 채용 브랜딩을 위해서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의 사례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SAP HR을 시작으로
지금 16년째 HR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HRM, HRD, OD 영역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HR을 두루 경험하고 있는 HR러이고요. HR 테크 기업이 원티드랩의 HR 부문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 나눌 포인트들을 조금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채용 브랜딩을 왜 필요로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티드랩은 채용 브랜딩 방향을 좀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원티드랩에서 모든 사례를 다 공유할 수는 없지만 실제 채용 브랜딩 하면서 좀 주요했던 사례들 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채용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부터 같이 얘기 나눠볼 텐데요. 원티드랩이 채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 없는 역량과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진 인재를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이런 적합한 인재가 좀 적절한 때에 조인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채용을 이제 하는 목표, 이 두 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을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채용을 잘 하기 위해서 사실 좀 급선무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요즘은 우리 회사만의 매력 포인트를 좀 잘 찾고 그 다음에 매력이 좀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활동이 이제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걸 요즘 채용 브랜딩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채용 브랜딩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 방향을 설정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외부 환경 분석을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내부 환경,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또 역량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원티드랩만의 채용 브랜딩 방향은 어떤 걸로 설정을 하면 좋을지를 정의를 했었고 이걸 토대로 저희가 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일관된 메시지를 좀 꾸준히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브랜드 플러스 이제 ING의 합성어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작업이 결국은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는 거여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자. 전략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꾸준히 메시지를 업데이트했던 게 되게 저희로서는 주요했던 브랜딩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들이나 여러 가지 툴을 좀 활용을 했었는데 이 재평가 과정을 계속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가 저희 잠재 후보자에게 실제로 소구가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콘텐츠는 저희가 되게 기획은 열심히 했지만 막상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재평가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수정, 보완, 강화하는 이런 절차들을 좀 거쳤고요. 저희가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할 때는 주로 채용 트렌드 리포트 혹은 기사, 이런 외부에 있는 이제 기사들을 좀 같이 참조를 했는데 외부 환경 분석 중에서 저희 채용 트렌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간하는 트렌드 리포트도 있고 또 타사에서 발간하는 리포트 할 거 없이 다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저희 채용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해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잘 알아야 저희가 실제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되게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채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수시 채용으로 가고 있고 또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저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나가는 이런 포인트들을 저희가 잘 캐치해야 그 다음에 채용 브랜딩의 방향도 맞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들을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에서도 이제 직장인 이직 사유라던가 그 다음에 저희가 대학생에게 채용 브랜딩이 잘 된 회사.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또 어떤 부분에서 이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브랜딩 포인트라고 표시해 놓은 것들을 저희는 보면서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메시징을 이제 하면 좋을지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콘텐츠를 발행을 하면 좋을지 또 누구를 어떻게 타겟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MZ세대의 경우에 사실상 일의 의미, 일의 가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보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하는 그 MZ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좀 잘 부각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측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정리하는 작업들도 그러면서 좀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MZ세대가 선호하는 회사, 이런 기사들도 저희가 같이 살펴봤었는데, 점점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일의 의미라던가 내가 좀 성장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세대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회사가 MZ세대에게 돈으로나 또 직무로나 이 회사에 조인했을 때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채용 브랜딩 포인트들을 잡아봤었고요. 그리고 저희의 내부 환경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봤던 것들은 아무래도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인재상이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재상을 정의를 할 때 원티드가 채용하고 싶은 사람의 주요 특징들을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원티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내부에 없는 역량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핵심 과제를 주도해보고 또 도전적으로 해본 분들,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또 원팀으로 협업해서 실제로 학습이나 성장 속도를 같이 회사와 빠르게 이뤄낼 수 있는 인재를 저희가 우선으로 채용을 한다라는 것들을 정의를 하고 나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게, 이 인재상을 정의로 그치지 않고 결국은 저희가 면접 평가 기준에 요거를 반영을 해서 동일한 인재 밀도를 저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에서 실제 적용되게끔 하는 요 포인트들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 인재상이라는 게 기준으로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려면 이게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면접이라던가 실제 평가 요소들에 면밀하게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예시 이미지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 환경 분석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저희만의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찾는 건데요. 원티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도출을 할 때 정기적으로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신규 입사자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저희 원티드 랩을 선택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다 보면 그때그때 저희의 성장 스테이지에 맞춰서 실제로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년도 하반기에 조사했던 자료이고, 21년도 같은 경우 오른쪽에 보시는 건데요. 21년도는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던가 이제 업무하기 좋은 환경, 그다음에 동료, 이런 부분에서 좀 주요 키워드가 뽑혔다면, 오른쪽을 보시면 주로 성장성, 그다음에 뭐 회사의 비전, 내가 커리어로 여기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성장에 관한 키워드가 되게 많았어요. 결국은 저희가 이 스테이지마다 USP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된 케이스였고, 이걸 토대로 저희의 USP도 계속해서 디벨롭을 시켜서 전달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사례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또 USP를 도출할 때 이런 포인트들도 보시면 좋은데, 일단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건 우리 회사만이 하는 사실 문제 풀이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숫자로 나타내는 우리 회사만의 성장성, 모든 회사의 숫자는 다 다르듯이 원티드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매년 2배 이상 상승하고, 또 영업이익, 흑자 기업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포인트로 잡았었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만의 동료, 이런 부분에서도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기된 이 4가지의 기본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워라벨 모두 충족 가능한 회사이고, 그 다음에 커리어 성장 제도를 통해서 구성원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끔 저희가 환경을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티드의 경험 지도를 토대로 우리 회사에 조인했을 때는 어떤 유익한 경험, 유의미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원티드 웨이에서도 원티드 랩이 이제 일하는 방식을 좀 소개하는 측면에서 요거를 구성원 인터뷰를 통해서 좀 구성을 해가지고 브랜딩 영상으로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소개드리고 싶었던 건, 원티드 랩에 조인하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이렇게 좀 한눈에 미리 볼 수 있게 좀 소개하는 이런 경험 지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경험 지도를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원티드 랩의 잠재 후보자분들이 원티드 랩에 내가 조인하면 실제 지금 입사하지 않았어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원티드랩 경험 지도는 또 내부 브랜딩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베네핏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소개하면서 내 외부 브랜딩 모두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브랜딩을 하실 수 있는 측면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키메시지나 슬로건을 도출했던 부분도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아무래도 저희가 후보자분들이 우리 회사에 관심을 모두 가져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의 후보자분들은 이렇게 좀 뭔가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보시거나 아예 보시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만의 슬로건을 통해서 좀 주목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도 브랜딩의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원티드랩이 슬로건을 작성할 때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거는 우리 회사에 조인했을 때 어떤 미래 행복을 얻으실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원티드랩에 조인하시면 나답게 일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모토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걸 중심 주제로 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영상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저 메시지가 내가 되게 관심 있게 볼 만한 메시지이도록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슬로건으로도 이렇게 좀 제작해서 그 이후를 도모하시는 방법도 좋은 브랜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매력적인 첫인상을 좀 제공하는 방법도 소개를 드릴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를 지원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처음 마주하는 게 JD이기 때문에 원티드랩에 대한 소개를 조금 임팩트 있게 좀 정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원티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볼 수 있게 관련 링크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소개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공고 오픈 배경을 소개하는 것과 아닌 거에 되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왜 이 채용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를 하면 후보자분들이 이런 조직에 내가 핏한지, 이 회사가 확장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하실 수 있다 보니까 도움을 되게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는 가급적 뒤로 이렇게 읽으실 수 있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별첨처럼 최대한 뒤로 밀어놓고 앞단에 좀 요약하는 부분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입사 시 이제 베네핏이라던가 입사 후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별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후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더 읽으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 페이지를 노션으로 제작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원티드가 아무래도 기업 고객을 위한 원티드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만의 이제 채용을 위한 브랜딩 페이지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채용 페이지를 제작했고, 이때 가장 중요했던 저희가 얻은 인사이트는 실제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고 그대로 운영하시기보다는 그때그때 성장 스테이지나 이제 채용 공고를 비롯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컨텐츠를 계속해서 좀 딜리버리 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이제 채용 페이지를 노션으로 제작했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좀 제작을 했었다면, 점점점 저희가 진화하면서는 이제 관련된 툴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웹페이지처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을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그 검색 엔진 최적화를 비롯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라던가 구글 서치 콘솔 같은 것들을 토대로 실제로 후보자분들이나 잠재 후보자분들이 우리 페이지에서 어떤 컨텐츠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최종 클릭은 공고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쌓고 좀 분석하면서 채용 효과성을 이제 높여 나가는데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후보자 경험이 저희의 브랜딩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후보자 경험의 차이는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사소한 디테일의 차이로부터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테일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입사 안내 메일을 저희가 제공을 할 때도 처음에는 되게 깔끔한 컨텐츠로 좀 정리를 하는 거에 저희가 포커스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입사 예정자가 회사를 결정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받게 되는 메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저희가 이런 거 하나에도 신경을 좀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메일 본문에 들어갈 메시지, 이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도 원티드의 좀 색깔을 담고 입사 예정자의 관점에서 좀 읽기 편하고 제출하기 편한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입사 안내 메일도 저희가 좀 템플릿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에 오시는 방법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저희가 후보자들이 이렇게 좀 찾기 쉬운 사실 경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월드타워가 워낙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이렇게 좀 설명하는 저희가 센스도 좀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상 온보딩 이전에 되게 중요한 거는 입사 예정자분들이 내가 이 회사에 빨리 조인하고 싶고 이 회사를 결정한 게 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입사가 확정이 되는 순간 저희가 해당 그 예비 구성원의 이름과 어느 포지션으로 조인하게 될 건지를 전체 구성원에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를 한 채널에서 실제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달리는 거를 제가 예시 화면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자 가져왔는데 이런 화면들을 저희가 그냥 우리끼리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보자분 입장에서, 예비 구성원 입장에서 이렇게 동료들이 나를 기대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 갔을 때 이런 동료들이랑 일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게 요것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떠가지고 메일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이제 사실 예비 구성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결정 포인트였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게 하는 방식들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브랜딩이라는 게 결국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좀 쌓아가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또 HR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전형 단계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만이 좀 잘하는 걸 계속 만들고 발굴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이런 활동들이 이제 쌓이면 원티드가 이제 겪었던 그 성공 사례들처럼 여러분들이 좀 제안하기에 쉽지 않았던 그런 후보자들이 실제 지원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저희의 제안을 수락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니까요. 브랜딩 작업에서 있어서는 앞으로의 이제 활동들이 이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된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좀 실행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MZ세대와 데이터로 일하는 법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될 남동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하는 HR 담당자로 스스로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SK 주식회사 CNC에 IT 개발자로 처음 입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SK텔레콤 영업 전산 시스템과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약 3년 동안 개발자로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뒤에 HR 매니저로서 HR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하였고요. 그 이후 약 4년 뒤에 카카오로 이직을 하여 영입 파트장으로서 업무를 하였습니다. 카카오로 이직하면서 그 당시에 영입뿐만 아니라 업무 자동화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개발 업무도 좀 같이 병행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약 3년 동안 카카오에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약 1년 동안 HR 책임 매니저로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는 약 1년 정도 번개장터라는 스타트업에서 피플 팀장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저의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개장터는 전국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치안 기반 중고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도 매장을 갖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스니커즈라든지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부그즈트 랩이라는 곳에서 스니커즈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그즈트 컬렉션에서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용을 해주시면 저희 문화나 번개장터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개장터 회사의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이고요. 총 거래액 2조 450억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 총 거래 건수는 1,700만 건 그리고 누적 가입자가 1,7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번개장터의 유저 사용자 비율 중에 약 70%에서 80%가 MZ세대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회사를 소개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희 번개장터 서비스는 MZ세대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제가 MZ세대와 일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MZ세대와 일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MZ세대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MZ세대 중에 한 명이자 MZ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플랫폼의 직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해당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MZ세대는 무엇이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르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많은 대비를 하고 생각을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좀 주목을 받고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8년도에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에서 과연 90년대생에 대해서 82년생 저자가 92년대생에 대해서 조망을 하면서 얘기를 나눈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 책 자체가 아마 청와대에서 선물을 직원들에게 90년생을 파악하라는 듯이 선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90년대생들이 쓴 내용이라기보다는 90년생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었고 그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이 MZ세대가 트렌드를 지배하고 있고 MZ세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그래서 MZ세대에서 연구하고 파악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언론의 기사나 잡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MZ세대와 동일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타임지에서는 예전에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고 해서 MZ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MZ세대에 대한 관심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많은 국가에서나 세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MZ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회사의 주요 계층이 될 거고 이제 다양한 MZ세대들이 회사에 신규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을 하게 되실 겁니다. 2021년 6월에 이코노미 조선에서 과연 MZ세대는 어떤 일하는 방식과 가치관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약 7가지 정도에 대해서 M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수평적 조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편안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자신과 회사가 함께 성장을 해야 한다. 결국 자기가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해야 하고 회사가 성장함으로써 본인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기대하는 직업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일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본인이 한 일이 사회적으로 뭔가 의미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MZ세대가 일을 좀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케줄을 맞춰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은 아마 많이들 생각하시다시피 워라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본인 일에 대해서 선택권을 가지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표현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도 놀이처럼 재미있어야 한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일은 일만으로서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즐거움과 그러한 즐거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회, 성장을 계속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는 점은 많이들 기사에서 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MZ세대는 어떻게 이 성과급이 분배가 됐는지,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직접으로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MZ세대만을 위한 일하는 방식과 가치관일까? 일단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저도 MZ세대라고는 하지만 M세대의 끝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고 결국 기성세대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하는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Z세대나 MZ세대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일단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 본인의 성향 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발현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좀 키워드로 뽑아본다면 결국 수평, 성장, 의미, 재미, 공정, 보상이라는 키워드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수평과 공정, 보상이라는 것은 조직적 합의라든지 문화, 제도적인 변경이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 그거보다는 성장, 의미, 재미는 본인이 일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성장, 의미, 재미라는 키워드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일에서의 성장, 의미, 즐거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읽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2016년 11월에 닐 도시와 린지 맥거리거가 쓴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의 책에 따르면 어떤 기업이 성과를 내느냐,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갖춘 기업이 일의 성과가 높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갖춘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라고 저자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일터에서 즐거움과 의미, 성장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조직이 성과를 낸다. 결국 이러한 즐거움과 의미, 성장 동기라는 부분들은 MZ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줄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조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는 언제 의미 있고 성장했던 순간을 느낄까? 그리고 내가 의미와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을 어떤 시점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제 스스로의 관점과 제가 면담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고 성장했던 순간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저는 좀 성장을 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뭔가 창출을 해냈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의미 있고 새로운 성장을 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가 만든 것이 나와 동료, 고객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나도 성장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가 만든 것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누군가에게 필요에 도움이 됐다면 그로 인해서 제가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라고 여기게 됐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런 업무 효율이 증가하거나 제가 뭔가 새로운 부분을 만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업무 범위를 좀 더 확장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더 큰 커버리지를 좀 가졌던 부분들이 저의 성장에 좀 더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로부터 이것도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잘 해주시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더 추가적인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을 때 저는 의미 있고 성장했다고 느꼈던 것 같고,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그것이 또 사람들이 많이 배워보고 싶어 하면서 제가 또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발표하는 순간, 이런 순간에서 저는 의미 있고 성장했던 순간을 느꼈던 것 같고, 그럼 저나 제가 면담했던 분들이 어떨 때 의미와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저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같은 방식으로 계속했을 때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부분들이 사람으로 대체를 할 때 내가 매일 어떤 부분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결국 반복적인 부분들을 하루 종일 같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나갔을 때 결국 나는 내가 했던 경력들이 어떻게 쓸모가 있을까? 일단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맞나? 잘하고 있나? 일단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변화가 없고 그 업무만 계속적으로 했을 때는 내가 과연 업무에 뭔가 확장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하는 게 맞나? 일단 고민이 했을 거고, 그 동료들부터 아무도 피드백이 없을 때 결국 내가 하는 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얘기가 없다. 결국 나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성장하지 못한다 라고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두 개를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임팩트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지 않나 라고 제 스스로 결론을 내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현재 하는 일들을 남들과 다르게 한번 개선해 보자 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MZ세대가 퇴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해서 본인의 성장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가장 퇴사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MZ세대에게 뭔가 일을 맡기거나 함께 일을 할 때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좀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미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본다고 하면 좀 더 MZ세대와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정리해본 내용들입니다. 현재 일하는 방식이 아닌 좀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이전에도 이렇게 해왔고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군대에 있을 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왜 이거를 이렇게 했냐,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다 라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고, 많은 남성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결국 그때는 그게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시점에 맞는 방식,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일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반복적인 업무라든지 중간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자료를 취합하고 전달하는 업무들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동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본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의 워크플로우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연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구현한다.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은 다 연결돼 있고,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밸류체인에서 연결된 부분들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업무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면 왜 이게 시작됐는지, 끝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이건 하나의 프로젝트로 그 연결선을 가지고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업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업무가 만약에 효율화되면 이렇게 확보된 시간을 좀 더 중요한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면서 좀 더 기획을 한다거나 좀 더 회사에 좀 더 밸류 애드 된 업무들을 좀 더 함으로써 본인도 성장을 하고 회사의 성장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또 했던 이런 업무 활동들에 대해서 동료들과 공유를 하면서 이런 팀에서든 이제 본부에서든 좀 더 선순환 돼서 이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거나 개선할 활동들을 좀 더 다채롭게 많이들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업은 구성원들이 위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 지원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 발전하는 회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좀 더 필요할까요? 제 스스로 아마 이런 절차와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스스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이 해당 업무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들은 업무가 주어지거나 요청을 받을 때 특정 조건이 있을 거고 패턴이 있고, 이러한 조건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처리가 되면 그 업무가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런 절차적인 역할을 하면서 업무가 진행이 될 건데요. 그러면 이 패턴과 절차를 분석하게 되면 본인은 어떤 때 업무를 시작을 하고 어떻게 끝맺을 수 있겠다라는 걸 전반적인 흐름을 좀 정리를 하고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단계에서 내가 직접적인 개입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내가 개입이 없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정의가 된다고 하면 본인이 좀 더 생각을 하고 인풋이 줘야 되는 부분의 단위로 업무를 분배를 하고 업무를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야 다음 단계 연결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 업무가 전달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피드백을 또 받고 다시 업무가 개선이 돼서 또 전달이 돼야 되는 이런 선순환적인 흐름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피드백을 단순 메일로 받게 되면 다시 그 메일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럼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DB와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설문 형태로 받아서 그 정보를 어떻게 업데이트 쳐서 바로 흐름으로 이후 단계로 넘어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 좀 더 연결성이 있고 완결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한다고 하면 내가 업무의 흐름과 절차, 구조를 만들어서 스스로 이런 업무 구조를 재설계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 기준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모든 업무는 저는 데이터에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이터의 기준으로 업무의 시작과 끝을 정해야 하는 부분은 결국 요청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 요청을 받게 되면 결국 이건 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이건 어떤지 시작하고 어떤 조건에서 이 업무가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업무를 끝맺음을 해야 된다라는 이 업무의 데이터 플로우를 워크플로우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을 하고 데이터의 의미를 도출하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모든 데이터는 패턴이 있고 데이터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거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 데이터는 또 더 좋은 의미나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연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데이터가 한 곳에 취합이 되면 그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의미를 도출을 하고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러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유저들이라든지 내부 직원이 될 수 있고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업무를 정의하고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점검하고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한다면 처음 만들어진 이런 플로우가 이후에도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뭔가 수정하고 발전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어떠한 때에 이게 잘 안 되고 있어, 어떨 거에 대해서 이걸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보고 판단을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세스로 새로운 플로우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런 걸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결국은 데이터를 잘 모으고 구조화하고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잘 모으고 연결하고 움직인다고 하면 업무를 좀 자동화시키고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취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러한 취합된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만들어준다면 본인의 만든 내용에 대해 좀 더 설득력 있고 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에 도움이 되고 성장을 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MZ세대와 일하시는 분들 혹은 또 MZ세대 분들도 좀 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고 좀 더 나은 밸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업무에 몰입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저도 계속 들었는데 너무나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오늘 참여자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진행될 패널 토의에서 그 질문들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발표해 주셨던 우리 토스랩 잔디 우리 편 허윤경 팀장님께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MZ세대가 요즘 도구, 요즘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MZ세대뿐만 아니라 기존의 저와 같은 세대 안에서도 보통 얼리 어댑터라고 표현하는 좀 신문물에 되게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MZ세대가 말씀하신 대로 요즘 도구나 요즘 일하는 방식에 좀 힙하게, 빠르게 좀 반응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들의 성장기로 이야기가 갈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 기기의 노출이 우리 기존 세대보다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대인관계를 모바일에서의 앱으로 하고, 음식을 시켜 먹어도 앱으로 무조건 주문하고, 의식주가 다 모바일에 굉장히 편하고 감성 있고 또 멋지고 빠르고 하는 서비스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런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회사에 오면 갑자기 문서 만들고 있고 되게 대면 미팅 하느라 시간 많이 쓰고 이런 게 반복되면 거기서의 괴리를 기존 세대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때요 하면서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했었던 좀 좋았던 서비스들을 팀에 이제 발제를 해본다거나 제안을 한다거나 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나의 일상에 되게 좋은 걸 일에도 도입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아무래도 기성세대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MZ세대, 젊은 연령의 멤버분들이 더 크게 느끼고 더 실천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모바일기가 스마트폰에서 이제 앱을 저희가 워낙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앱들, 사용성이 뛰어난 앱을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바일을 사실 지원을 하지 않는 업무 툴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요즘 MZ 세대들이 열광을 하는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하는 도구들이 많은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발표해주신 원티드랩 이하나 부문장님께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보시는 분들은 원티드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원티드도 굉장히 영한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MZ 세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수많은 MZ의 인재를 또 원티드에 엄청 많이 가고 있을 거고 원티드의 구성원들, 원티드에 입사한 분들이 꼽는 원티드의 랩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 구성원들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사실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도 성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이게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꾸준히 좀 진행했던 메시지 자체가 처음에는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지만
성장이 가능할 것 같은 회사.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와 같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회사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기대치들을 가지고 조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한두 분만 응답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응답자의 한 70% 가까이가 회사와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에서는 커리어 성장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실제로 이 메시지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티드랩 경험지도에서 좀 부각시켰던 게 성장 관련된 제도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더 계속 부각을 시켜야겠다. 이게 이제 가지는 메시지가 결국 우리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들 주요한 포인트였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채용 브랜딩을 고민을 하시는 많은 회사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를 잡고 그것들을 계속 우리는 이걸 홍보하자.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에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사실 부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역발상인 거죠. 내부의 설문을 통해서 왜 왔어? 저희는 성장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성장의 키워드를 더 많이 강조를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입사를 한, 정말 MZ세대에 딱 맞는 채용 브랜딩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또 우리 발표 연사하신 번개장터의 남동득 HR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사실 개발자 트랙이셨고 또 HR로 전향한 거의 시장에 없는 인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갔다 보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고 뭔가 뭐 솔루션도 많이 있을 텐데, 모든 업무를 다 시스템화 되어 있는 회사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업무들이 계속적으로 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고 그때 많이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 일을 할까? 이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좀 기억나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 제가 서치펌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자동화 시켰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퇴직 프로세스, 수수평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절차가 있고 흐름이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냥 서치펌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하던 분이 서치펌은 이메일로 요청을 하고 결국 이메일로 전달받다 보니까 누락이 발생하고 결과가 발송이 안 되고 검토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뭐 정보가 전달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요청도 못 받을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럼 결국은 서치펌들이 직접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뭐 제가 서버를 갖고 있는 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었고,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이제 업무 협업 툴, 그거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였고,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웹 기반된 솔루션이다 보니 거기에 구글 앱 스크립트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 안에서 그러면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가 돌아가니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웹을 만들었어요. 결국 다 돌아가고 있고, 서버가 우리 증설할 필요도 없고, 계정도 내부 계정으로 다 관리가 되는 거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사이트를 만들었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전부 다 이제 여기 뭐 이제 칼럼을 다 만든 다음에 그걸 다 입력하고, 원하는 정보를 우리가 원래는 정리해서 시트에 넣었던 것들을 결국 서치펌에 넣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치펌 리스트를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공고랑 매핑을 해서 어떤 공고를 보낼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그 공고들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게 나가고, 그럼 그분들은 그 어떤 포지션에 어떤 정보들 다 등록을 해서 저희한테 그걸로 피드백을 주면 저희는 데이터가 쌓이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공고별로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또 검토자들이 다 있을 거고, 그럼 그 검토자들한테 자동으로 이게 다 발송이 되는 거고, 그럼 그분들은 결국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구글 설문지를 많이 썼는데, 설문지에서 만약에 합격자 명단, 불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써서 이게 심표를 처리하게 되면 그걸 분리시켜서 그거랑 이제 검토자랑 대상자를 매핑을 해가지고 결과치를 바로 자동 시트에 업로드하고, 거기서 합격자랑 불합격자에 대한 결과를 자동으로 이제 또 이제 서치펌에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스템에 등록하게끔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부분들도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뭐 3-4개 운영하던 서치펌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뭐 몇백 개까지 가능한 거고, 실제로 한 20-30개를 한 번씩 돌리면서 데이터를 또 보면서 이쪽이 잘 추천해주고 이쪽이 합격률이 높고, 그러니까 이쪽을 빼고 이쪽을 넣어야 되겠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런 뭐 비개발 공고에 대해서 지원이 많으니 이쪽은 비개발을 좀 더 포커싱하고 이쪽은 개발을 많이 추천하니까 개발을 조금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서 계속 공고도 이제 닫힌 공고는 이제 탁기 처리하면 그쪽에서 입력을 못하니까 그것도 안내가 나가고 막 관리를 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퇴직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퇴직도 결국은 퇴직자가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 면담을 진행한 절차가 들어갈 거고, 결국은 이제 사람의 계정 정보가 있으니까 그 계정에 상위 조직장들이 다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으니 이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상위 조직장한테 설문지가 가고, 설문지가 갈 때 그 링크가 있는 설문지를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청한 정보를 미리 긁어와서 붙여놓은 다음에 링크를 하게 되면 정보가 들어가 있는 설문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면담을 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이제 그것도 HR 단계에 넘어가고,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퇴직된 내용의 정보들은 또 관련자들한테 자동으로 던져지고 그 사람들이 처리가 되고 있고 진행되는 것들을 결국은 하나의 시트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퇴직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뷰어 화면을 또 계정별로 만들어줘서, 그러면 눌렀을 때 나는 지금 어디 절차에 있네? 그럼 이 단계에서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네? 이렇게 프로세스가 다 움직이게끔 다 바꿔놨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목적이 있고, 저는 이제 그거를 코드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을 한 거고, 이전에 뭐 담당자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했던 것들은 솔직히 저는 버튼을 한 두세 번이면 다 끝나게끔 만들어 버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또 데이터가 잘 쌓이고 내가 아니더라도 계속 쌓이는 거니까 그 왜 퇴사를 하는지 이런 정보들도 한 번에 또 볼 수 있고 시각화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계속 그 개발자 트랙 전향하신 거 맞죠? 예, 뭐 전략은 하고 있고, 지금도 뭐 필요한 부분들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 회사에서도 지금 시스템이 안 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뭔가 이제 뭐 조직 문화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게 필요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예. 뭐 여러 가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뭔가 만들어 나가고 있죠. 예. 아마 지금 이 답변을 들으신 대표님들이나 HR 담당자분들은 근데 좋은 거 알겠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부터 시작하지? 우리 회사 저런 거 해줄 분이 없는데?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해주셨지만 실제로 정말 엑셀에서 스프레드시트로 하나 바꾸는 거, 그리고 정말 수기로 하던 것들을 뭐 구글 설문으로 하는 것, 사실 그런 시작점들이 이 업무 자동화나 이런 부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훨씬 더 최소한 50% 이상의 향상을 시켜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채용이라던가 평가 이런 부분에서는 HR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제가 알기로 많은 SaaS 제품들,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우리가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중에 있는 좋은 제품을 통해서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또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채용 브랜딩, 데이터,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를 위해 시행했던 제도나 복지가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다 스타트업에 계시기 때문에 좀 성공적으로 반응이 좋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MZ세대라는 게 결국은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먹고 마시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원래 그 기존 제도보다는 좀 선택의 폭이 높은, 저희가 아무래도 월드타워에 있다 보니까 롯데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좀 여러 곳에서 실제 가맹도 이제 늘어나고 이렇게 포인트 전환도 되게 여러 곳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던가, 그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던 컨셉이 좀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때 좀 재정적인 지원이 좀 되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하는 곳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러니까 주로 재택과 실제로 이제 회사에 출근에 있어서 좀 재택 비율을 솔직히 더 많이들 원하세요. 그래서 재택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워케이션, 그리고 회사에 나왔을 때도 저희가 일하고 싶은 그 위치에서 일할 수 있게 자유자석제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제도들이 가장 좀 호응이 컸던 것 같아요. 선택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시행을 해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맞는 거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MZ의 특성을 잘 살린 좀 제도나 복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토스랩은 어떤 사례들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문맥에서의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특정 뭐 MZ세대만을 위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스타트업
스타트업의 환경을 더 선호하는 멤버분들이라면 조금 더 자율이라는 키워드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도 어떤 제도를 세팅하거나 실행을 기획할 때 어떻게 하면 업무 몰입을 도와주는 자율성을 더 보장해 줄 건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 이제 뭐 순환재택이라고 해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 외에도 사실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몰입도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플렉시모트 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도 본인이 업무 설정을 할 수 있고 장소까지도 본인이 선정해서 이제 나에게 맞는 장소에서 나에게 맞는 업무 환경에서 큰 몰입을 하겠다. 이런 제도들을 좀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 운영을 했을 때 인사 담당자로서는 좀 걱정도 있었죠. 우리가 사무실 출근이 되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사무실 외적인 곳에서 근무를 과연 잘 해주실까?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실제 멤버분들한테 가장 호응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은 제도이기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방향의 제도들을 고민하고 또 실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플렉시모트라는 플렉시블과 리모트의 합성어 저희가 만든 단어인데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워크샵에 진행했을 때도 워크샵 선물 중에 추첨권 중에 하나로 플렉시모트를 저희가 이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나눠드렸는데 정말 인기가 다들 그거 뽑으시려고. 네, 그걸 뽑으시고 그리고 그걸 받으신 분은 팀장님 중에 한 분은 이거를 내가 팀원한테 양보하고 싶다. 또 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번개장터에서는 좀 이런 제도나 복지와 관련해서 MZ 세대들이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MZ세대만을 위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제도나 복지를 만들 때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많은 회사들이 어떤 큰 기업들은 대부분 인사 주도로 뭔가 제도나 복지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할지 그분들에 대해서 뭐 설문을 하고 뭐 타운홀에서 얘기를 나눠본 다음에 어떤 고민 포인트가 있고 우리는 그러면 뭘 하는 게 더 좋겠다. 결국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쓸 것인가에 대한 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뭐 오늘 저희가 뭐 공지한 부분이긴 한데 뭐 이제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식대 자체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페이커로 다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인상을 했어요. 기존 대비 뭐 이전에는 10,000원에서 뭐 식대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 이제 15,000원까지 지원하고 뭐 야근을 했을 때도 이제 페이커로 다 결제할 수 있게끔 다 오픈을 해주고 결국은 이게 뭐 구성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을 하고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가느냐에 대한 고민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재택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택을 근무하는데 장비가 필요하고 뭔가 지원이 필요하고 회사에서는 모니터가 있는데 난 집에 모니터가 없다 지원해 달라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재택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인사에서 고민은 그건 것 같아요. 어디까지 뭔가 만들 때 우리가 누구가 결정을 할 것인가. 결국은 저는 이제 구성원들과 다 함께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소통에 기반한 결국 우리의 취향에 맞게끔 뭔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선순환되고 이게 스타트업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완벽한 제도나 복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지만 실제로 뭐 경영진이 만족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런 소통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느냐 회사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건의사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제도나 복지를 시행을 해봤을 때 그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피드백을 수용해서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MZ세대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모두가 더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저희 토스랩이라는 회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나 제도를 신설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프로덕트만 베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적으로 베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이거를 한 달 동안 시행을 해보고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 두 번째 달에 정식으로 좀 시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더 발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음 공통 질문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가 세 분의 이제 각자 소개를 들으면서 세 분 다 스타트업에서 뭐 창업하셨거나 바로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뭐 대기업에 계셨던 분, 중견기업에 계셨던 분들이 있어서 아마 더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성조직, 스타트업이 아닌 이런 기성조직들이 오늘 들은 컨텐츠를 가지고 어떠한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이미 구성원들이 스타트업처럼 애자일하거나 어떤 피드백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조직이 아닌 어떤 의견을 던졌을 때
설득도 시켜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도대체 왜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런 기성 조직을 변화하기 위해서 좀 세 분께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먼저 토스랩의 팀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 부분만 우리 업무를 좀 도와주려고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사용해 보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고, 이게 그것도 이제 막 처음부터 고비용 그리고 고리소스를 들여서 이제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팀 단위로 작은 단위, 뭐 HR팀 담당자가 우리 의사결정권자 분들을 좀 설득하고 싶다. 그럼 실제로 소단위에 우리 팀부터 사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해 보고 이전 대비 이런 부분이 더 좋아졌더라, 써보니 더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의 레퍼런스를 좀 많이 공유드리면 아무래도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결정권자 분들이라고 해도 우리 팀이 더 좋아지고 더 빨라지고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안 해주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간극, 굳이 나 때는 이런 걸로 없어도 했는데 라는 그 마음의 간극을 줄여주는 그 과정이 실제로 써보고 추천, 써보고 또 다른 추천, 이런 걸 반복해보는 거, 그게 가장 쉽게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마 사스와 같은 서비스형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장점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했다면 이제 전사의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 의사결정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그걸 도입한 사람은 또 책임을 지라고 하고, 근데 요즘에는 정말 라이트하게 뭐 체험판 같은 걸 받아서 한두 달 테스트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직접 몸소 체험한 결과를 뭐 대표님이나 의사결정권자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결국에 우리와 유사한 조직, 다른 뭐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업계의 어떤 비슷한 규모의 조직들의 레퍼런스, 사례들도 같이 아마 공유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의 테스트 결과와 다 잘 쓰고 있는 회사들의 그런 것까지 공유를 한다면 충분히 기성 조직에 있는 분들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있는 부분들이 답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많이 쓰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럼 이거 어떻게 임팩트 미칠지, 그리고 예산 얼마나 들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다 구조화해서 만들고 모든 게 리스크가 없어져야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기는 해요. 대부분 기업들이. 근데 결국은 뭔가 시도를 해보려면 그 리스크? 결국은 트레이드오프잖아요. 리스크 대비 내가 뭐 효율이 높다라고 하면 진행을 해보는 건데, 그럼 리스크 다 뺀다고 하면 솔직히 효율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우선 시도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시도를 해봐야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그럼 그걸 측정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건데,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걸 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문제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는 실제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진짜 내가 결정했을 때 이게 뭔가 임팩트가 있고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두려워할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문화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문화를 바꿔야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본다면 좀 더 나은 조직 문화와 좀 더 회사에 더 많은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컨텐츠를 보시고 분명히 누군가는 시도를 할 겁니다. 어떤 기성 조직은 바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도움이 되는 웨비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티드랩에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나요? 네, 저도 사실 이제 대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겪었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 와서 봤을 때 되게 큰 차이는 대기업에서는 이런 변화 관리라는 게 이렇게 특정 그 목표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담 조직이 있고, 그게 사실상 이제 뭐 상명하달식처럼 이렇게 좀 전달되거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자료로, 아까 동등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료로 이렇게 공유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 내적 동기를 구성원 개개인 단까지 온라인 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이게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이 변화를 했을 때
어디까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소통이 되게 잘 되는 조직이고, 아무래도 규모 부분에서나 아까 린하게 좀 실행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 과정을 되게 잘 공유하는 게 저는 되게 성공적인 변화 관리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 관리를 하다가 리스크가 사실 맞닥뜨려졌다 하면 저희가 실패하는 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새롭게 또 방향을 선회해 본다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공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다 보면 자기 결정권이 계속해서 나도 참여하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이게 누군가가 저걸 하는 역할들이 주체가 따로 있고 나는 이게 특별히 관련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변화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웠던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스스로 개인이 온라인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 방식에서 배경이라던가 실제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소통, 그 다음에 시도 과정에서에도 저희가 공유를 잘 해주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잘하면 스타트업만큼이나 이렇게 변화 관리를 좀 끌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저도 이제 기성 조직에 있었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어떻게 보면 소통과 공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소통과 공유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변화들을 시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 제가 인트로에 오프닝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웨비나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질문을 주실 수 있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보시면서도 계속 들으셨던 컨텐츠나 지금 저희가 패널 토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바로 댓글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댓글로써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다소 심오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과거 사례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질문을 꼭 세 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각자 HR 담당자로서 생각하는 5년 후에 Future of Work, 말 그대로 이제 일의 미래인데요. 또 연사별로 뭐 협업, 채용, 데이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컨텐츠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키워드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는 Future of Work는 이럴 것 같다 라는 게 있으시면 먼저 오늘 원티드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조금 길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퓨처 워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한번 이렇게 좀 자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채용을 하면서 되게 느끼는 부분에서 결국은 뭐 오늘 MZ세대 얘기도 있었지만 점점점 인구 통계학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인재는 점점점 희소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인재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인재는 더 소수가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채용 브랜딩은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약간은 저희가 뭐 후보자 릴레이션십 팀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입을 넘어서서 이 관계를 맺기 위한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팀이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채용에 있어서는 새로운 역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겠다. 지금은 브랜딩을 요하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약간 회사를 세일즈 하면서 실제로 관계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사 업무의 꽃이 대부분 평가 보상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5년 후 퓨처 오브 워크에서는 인사의 꽃은 아마 채용,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영입, 이거 하나가 제대로 된 승부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영상을 간직하셨다가 5년 후에 봤을 때 저는 채용 영업 포지션이 있을 것 같아요. 채용 영업이 생길 것 같고, 저는 근데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동감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채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지원자분들을 만나는데 꼭 이제 지인분을 통해서 오는 경우는 이게 바로 지원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회사를 좀 더 알고 싶다 하면서 뭐 경영자나 아니면 거기 실무자들을 좀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커피챗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사실 그분들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게 캐주얼하고 내가 지원을 할지 말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인데, 그거는 또
지인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아쉬웠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채용 릴레이션십을 관리하는 팀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동료님께서 생각하시는 피처 오브 워크는 뭔가요? 일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사회도 변하고 시장도 변하고 기업도 변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 미래의 일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고민도 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나는 그러면 그 미래에 내가 필요한 사람일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쌓을 거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업무가 움직이게끔 만들면 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기술이 갑작스럽게 많이 발전을 했고, AI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로 뭐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RPA라는 부분들이 나와서 대부분 업무가 효율화될 거고,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사라질 거다라는 게 뭐 시장의 관측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미래에는 그러면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결국은 대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사 쪽에서도 당연하게 뭐 이런 업무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획성인 부분, 그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사람과 얘기하고 소통하고 감정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고 터치하고 뭔가 문화를 활성화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초점을 바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데이터나 일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들은 그냥 시스템화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사람은 결국은 기술이나 뭔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는 건 결국 공감일 거고, 결국은 사람이 바꾸는 거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강점이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카운셀링을 하고 그분들도 북돋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뭐 장기적으로 더 많은 뭐 그런 조명을 받게 될 거고,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해자되는 게 커뮤니티 리더십이라는 것들이 많이 해자되고 있긴 하고, MS에서도 이제 커뮤니티를 가장 중요하고 혼자 성장한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 내가 가진 컨텐츠라든지 그러한 업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좋아하거나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었고 그 부분들을 끌고 나간다고 하면 그게 또 다른 일이 되고, 그게 좀 선순환 데에는 뭐 기업 내에서도 그런 커뮤니티 활동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R 릴레이션스에 이어서 HR 크리에이티브까지 나오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스랩의 허은경 팀장님. 네, 저는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랑 동생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다 일맥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채용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와 핏한 멤버들을 찾는 게 어려워지면서 그런 어렵게 모신 분들이 조인했을 때 얼마나 더 잘 융화되게 협업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과제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협업을 도와주는 툴을 통해서 협업을 몰랐었던, 그리고 제대로 잘하지 못했었던 분들도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직적인 차원에서 동동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만 성장하는 그런 조직은 살아남기 어렵다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난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팀이 아니라 다수가 함께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근데 그 와중에 근무 형태도 다 다양화될 거예요. 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재택하는 사람, 그리고 온전히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까지, 온라인 속에서 근무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팀워크를 이뤄가고 다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직 문화들을 구축해 나가는 게 협업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원화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툴로서 되게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좀 효율을 높인다와, 그리고 더 스킨십을 하고 더 조직 문화, 그리고 더 팀워크를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는 건, 이게 되게 이원화된 얘기 같은데 그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야만 온전한 원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5년까지 가보지 않아도 한 2년, 3년만 내다보아도 이런 협업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인재 역량에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얼만큼 있냐라는 걸 체크업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도 협업 능력이랄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인사 담당자로서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멤버들의 협업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회사 차원에서 고민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추후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을 하시는 MZ세대와 어떻게 일을 하지? MZ세대와 어떻게 채용을 해야 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를 더 자동화하지?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HR 그리고 대표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저희가 이 컨텐츠로 웨비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요즘 또 장마철인데 모두들 조심하시고 우산 항상 챙기시고요. 그러면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좋은 기회에 또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